오늘 1부는 운동평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본인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상황이다라든지 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40에 생활체육 복싱대회 나가려고 감량 중입니다. 응원 한번 부탁드려요. 머심헬스 40살에 사실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복싱 대회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파이팅하고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뭘 하든지 대회를 좀 나가보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예전에 바디빌딩 쪽에서는 심연도 교수님께서 그냥 하지 말고 대회를 한번 나가라,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은 굉장히 큰 성취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서 몇 등을 하고 입상을 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회라는 목표가 생기면, 목적의식이 생기면 조금 더 본인을 밀어붙일 수 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하는 등 본인의 성장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축구를 하시든 농구를 하시든 복싱을 하시든 뭘 하시든 자그마한 대회라도, 그리고 나가서 개처 발리더라도 대회 같은 거 뛰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본인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 좋은 경험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그래서 대회를 나가더라도 1라운드 탈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취미잖아요. 본업이 아니고. 본업에서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내가 발표를 하고 실행한다는데 의의가 있지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취미잖아. 취미는 성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더라도 발리더라도 한 번씩 나가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 좋은데 개체량 하다가 근손실 존나게 남. 그것도 다 경험이라.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저럴 때 저렇게 되는지 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재밌죠. 도잔 84년생 당뇨 50견, 매년 늑골, 골절, 목 디스크, 오른쪽 골반, 무릎 안 좋음, 예민한 성격, 스트레스 많이 받음, 운동하려고 함, 헬스를 해도 될까요? 네. 방금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데 두려움이 좀 있는 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를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바로 뒤따라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84년생에도 당뇨가 오는구나. 당뇨는 초등학생 때도 올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생 때 당뇨 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원래는 단 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단 거 먹는다고 당뇨 오는 거 아닌데 당뇨 오면 단 거 못 먹는 거 아시죠? 물론 몇 형 당뇨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단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수치가 요동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당뇨에 걸려가지고 걔네 엄마가 맨날 군것질하면 안 돼, 군것질하면 안 돼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걔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몽쉘 통통을 사 먹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몽쉘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몽쉘 통통이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 먹음. 엄마 몰래. 몽쉘 맛있죠?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뇌가 생각하지 않는 걸 할 수 없다, 뭐 그거 아시죠?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흑자일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흑자일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뇌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내가 하면 안 되고 좀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게 오히려 뇌가 그걸 더 떠올리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좋지 않다고, 좋은 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혹은 뭐 비슷한 걸 생각하더라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하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같이 타보면 극명하게 두 가지 인간으로 나뉘더라고요.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산 같은 데를 타니까 데려가면 많이들 당황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탈 때 길에 집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탈 때 길 옆에 낭떠러지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거의 100% 확률로 길 옆 낭떠러지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은 되게 못 타요.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다 똑같아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오토바이 테크닉 배우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능지 문제 아님. 알아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제가 어렸을 때 몇 살쯤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충 한 2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초중반 정도. 그때 막 제 어머니도 여느 어머니들처럼 잔소리가 많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숨 날숨처럼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걸 싫어했고, 한날 엄마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건강해지는 법 모르는 사람이 없어. 부자 되는 법 모르는 사람이 없어. 공부 잘하는 법, 인생 성공하는 법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근데 안 하고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이 말을 했고 그때도 이제 엄마가 아휴 너는 어떻게 애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긴 했지만 근데 그 생각을 20대 초반 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아는 척하는 콘텐츠 많이 진행하고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몰라서 뭘 안 하는 건 잘 없어요.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운동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다 알 거예요. 완벽하게 알지 못할 뿐이지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지. 형 공부 겁나 했어도 결론적으로 여기 왔을 듯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모험을 두려워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체육교사 같은 게 됐다면 그냥 안정적인 그 직업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재밌는 쌤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갔겠죠. 최대 가동 범위 저도 얼마 전부터 알려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무조건 최대 가동 범위가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1회를 해도 가동 범위가 긴 게 당연히 더 자극이 많이 들어옵니다. 더 타격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근육한테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극을 더 많이 입력시켜 줄 수 있는 게 동일한 횟수일 때 당연히 완전 가동 범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어라 하긴 했죠. 왜냐하면 같은 반복 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완전 가동 범위로 내가 10개를 할 수 있으면 깔짝거리면 20개, 30개도 해버리는 게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횟수가 아닌데? 그때부터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요즘은 좀 다른 의미에서 최대 가동 범위 저게 무조건 상수다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동 범위가 길어져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원래부터도 완전하게 균등한 몸은 아니었겠지만 불균형이 언제 심해졌냐라고 한다면 제가 크로스핏 할 때거든요. 그때가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가 헬스 쪽에 의욕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냥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거워했어. 그래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3시간, 4시간 핸드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책도 보고 이러면서 그냥 한 막 3시간씩, 4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그냥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재미가 확 없어져가지고 크로스핏에 살짝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연히 제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크로스핏에서는 완전한 가동 범위가 아니면 카운트를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스쿼시든 풀업이든 푸시업이든 뭐든 전부 다 완전한 가동 범위를 해야 하고 바디빌딩처럼 헬스처럼 자극이 1목적이 아니라 개수 많이 때리는 게 혹은 특정 시간 안에 횟수 많이 하는 게 목적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범핑을 많이 써요. 벤치 후레스를 한다고 치면은 가슴에다가 튕겨서 드는 거, 턱걸이 같은 걸 한다면 몸을 파닥파닥거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거. 심지어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맨 밑에 앉았을 때 종아리하고 뒷다리하고 궁뎅이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반발력을 이용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횟수를 많이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개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그때 완전한 가동 범위에 치팅이 반드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이제 몇 년간 했죠, 제가. 그때 몸이 많이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좌우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에 자신이 없다. 내가 코어가 좀 약한 사람이고 관절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중량이나 횟수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근육의 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셔야 좌우 불균형이 많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것도 있죠. 레그 프레스 중에 좀 많이 누워서 하는 거, 특히 그런 거 가동 범위 깊게 하다가 갈비뼈 골절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게가 내 몸을 짓누르잖아요. 그때 내 코어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는 하체 세서 내가 레그프레스 4,500kg 밀어. 근데 내 코어는 그 4,500kg에 짓눌리는 걸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튼튼하지 않아. 코어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래서 내 허벅지가 나를 누르러 오잖아요. 레그프레스를 할 때. 그때 이제 갈비 같은데 혹은 코어 근육 같은데 부상을 입곤 하죠. 그래서 원래 레그프레스가 스쿼트랑 다르게 허리 부상이 좀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허리가 평평한 곳에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확실히 스쿼트보다 레그프레스가 허리 부상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허리 부상 피하려다가 이제 갈비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코어 운동을 운동 맨 처음에 해야 좋나요? 요즘에는 저도 치료사 선생님한테 듣는 거지만 운동 전에 깨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코어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유산소도 좀 하고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한 경우하고 근육이 깨어있는 정도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당연히 대근육근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조질 골격근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나 오늘 가슴 운동 해야지 하고 풀어도 가슴 위주로 이렇게 풀잖아. 어깨하고 가슴, 손목, 팔꿈치 이런 데 위주로 풀잖아요. 코어 같은 데를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고 그러고 이제 벤치프레스 들어가. 여기는 이제 따뜻해졌고 펌핑도 좀 오니까 고중량을 막 쳐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직 코어는 덜 깼을 때가 많죠. 스쿼시나 데드는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코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 치료사님도 웨이트를 하시는데 바빠서 새벽에 하신대요. 새벽에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주어지면은 운동 전에 사전 운동 하는데 한 3, 40분이 걸리고 운동 끝나고 마무리 운동 하는데 한 2, 30분이 들어가고 해서 1시간 동안 몸의 기능을 살려주거나 뭐 이렇게 조절하는 그 운동을 하고요. 본 운동은 한 20분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내 몸이 다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육을 잘 쓰네라는 말은 자극 부위에 집중을 잘한다는 말이지 스포츠에 따라 다릅니다. 헬스라면 가슴 운동하고 있어. 너 근육 잘 쓰네. 이거는 가슴으로 든다 이거죠. 등 운동을 할 때는 야 너 광배 잘 매긴다. 하체 같은 거 할 때는 대퇴, 사두, 뭐 이두 혹은 둔근 이런 데 잘 매긴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다른 운동을 할 때 너 근육 잘 쓴다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쓴다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동은 헬스하고 다르게 몸을 경직시켜 놓지 않아요. 물론 헬스 쪽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하러 들어가도 몸을 이렇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몸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몸을 경직시켜 놓는단 말이죠. 내가 운동해야 하는 관절만 움직이고 나머지 관절을 고정을 시켜 놓는데 그 고정을 강력하게 시켜 놓잖아요. 딱 잡아 놓잖아요. 견갑을 딱 잡아놓을 때도 있고 코어를 빡 잡아놓을 때도 있고 만들어 놓은 그 자세를 딱 잡아놓고 팔만 딱 움직이고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잖아. 근데 그게 다른 스포츠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이렇게 되면 운동을 존나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인데 슈팅을 때리는데 다른 근육들이 경직된 채 무릎 관절만 존나 세게 휘둘러가지고 슛을 차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을 협응력을 이용해서 공을 채찍 때리듯이 내 다리가 채찍인 것처럼 화추 하고 때리는 게 잘하는 거잖아.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후려칠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운동은 다 몸을 유연하게 협응력을 잘 써서 효율적으로 쓰는 걸 잘한다고 하고 헬스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헬스가 다른 운동하고 다른 점 아까 40살에 몸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헬스 해도 되나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거죠. 안전한 운동이니까. 근데 몸이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갑자기 테니스 치러 간다. 조기축구 하러 간다. 농구 동호회 들어간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헬스는 좋고 그래서 헬스가 좀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스포츠를 못해질 확률도 있습니다. 요즘 웨이트 안 하는 운동이 어딨냐 학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개념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아는 거고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테니스 선수 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만 헬스처럼 하지 않죠. 바디빌딩 식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자꾸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김종국 행님이 MMA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후배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 알려주면서 너 선수 때 이거 했으면은 너 진짜 더 잘했을 텐데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 운동 하면 안 되죠. 하물며 미식축구 선수만 해도 거기도 웨이트 많이 하잖아요. 미식축구 선수도 벤치프레스 많이 안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던데 미식축구 선수들 벤치프레스 많이 하죠. 물론 최근에는 덤벨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바벨 벤치프레스를 좀 많이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미식축구는 벤치프레스로 처음 프로가 될 때 신체 능력 테스트하는 거에 벤치프레스가 들어있을 정도로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100kg 약간 넘어가는 102점 몇 킬로? 그걸로 이제 여러 번 하기를 하고 보통 한 30개 정도부터 잘하는 편, 40개부터 존나 잘하는 편, 괴물들을 한 50개씩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은 그 누구도 가슴 근육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립시키면 횟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훈련할 때도 미식축구 선수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저도 뭐 찾아봤는데 아무도 고립 훈련하지 않아요. 근육을 고립시켜 놓지 않고요. 오히려 전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벤치프레스를 밀어내죠. 최대한 똑같은 한계를 들더라도 이것
이것만 딱 들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딱 가슴을 먹이는 게 아니고 전신의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파워 있게 팡팡 쳐내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힘을 써서 횟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스피디하게 하고. 그 두 가지 웨이트 트레이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운동입니다. 마치 100m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가 똑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동 선수인 것처럼. 팔입식도 아니죠. 파워리프팅도 그렇게 안 들죠. 뽀종은요 형님. 뽀종 아저씨는 보디빌딩식이라고 봐야죠. 고립을 하려고 노력하죠. 고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에서 다소 상대적인 저중량으로 횟수를 존나게 뽑아내는 방식의 어쨌든 보디빌딩 방식이죠. 재밌는 질문이 나왔네. 1부 이제 시작해보죠. 자, 이제 운동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리탈 애쉬님 179cm 102kg 3대 560 돼지 1년 반 동안 118에서 지금까지 빼긴 했는데 릴매스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현재 아공체 기준? 아공체가 뭐야? 골격근 700g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인바디 기준 골격근 700g을 잃었다고. 재밌네요. 이거를 진짜 좀 놀라운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체지방을 한 30kg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체지방을 한 10kg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체지방 감량을 하는 와중에 근육을 붙이면 이 사람은 체지방이 한 2, 3kg 정도 빠질 동안 이 사람은 체지방이 한 10kg쯤 빠질 거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2, 3kg 체지방을 없애는 동안 근육이 3, 4kg가 생기면 림매스업이 성공된 거잖아요. 체지방이 감량된 동안 오히려 근육량은 늘어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림매스업을 하려면 체지방 10kg가 없어지는 동안 10kg가 초과되는 근육량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자 호랑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님은 118kg에서 림매스업을 시작했는데 림매스업이 성공이 된다면 님은 거의 성장기 사자, 호랑이 혹은 갓 태어난 코끼리와 같은 신진대사 능력이 있는 인간이겠죠.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겠죠. 이 정도는 좀 상식 수준에서 알 수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전 솔직히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너무 운동만 하지 말고 너무 운동 관련된 것만 보지도 말고 조금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좀 활용해서 사고 능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70kg인 사람이 림매스업 하는 것과 116kg인 사람이 림매스업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어 얘가 숙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너 숙제 다 하고 나가서 놀아 라고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숙제 다 하고 나가서 놀았어. 잘했어. 칭찬받았어. 그럼 얘는 숙제도 했고 놀기도 했고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너는 숙제가 10개도 넘게 있는 거야. 엄마가 너 숙제 다 하고 나가서 놀아. 네 엄마 착해서 말은 잘 들어. 숙제가 안 끝나.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따지는 거죠. 엄마 숙제 다 하고 나가서 노는 게 가능한 거야? 이러면서. 숙제 양이 다르잖아. 얘는 한 개만 하면 되는데 넌 10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8kg에서 림매스업은 원래 안 돼요. 물론 어떤 118kg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어렸을 때 덜악처럼 그런 118kg인 인간도 존재하긴 하니까 그런 인간이면 림매스업 되긴 하겠죠. 저 체중에서 림매스업 하려면 약 맞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린이 안 되지 않아 그러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118kg는 힘들 것 같아요. 118kg면 약 써도 림매스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 림매스업이 클린벌크랑 같은 말인가요? 한마디로 살은 빠지는데 근육은 붙는 걸 림매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중에 골격근이 늘어나는 일은 절대 없길래 100kg급에서 체중 유지하면서 근육량 증가가 가능한지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00kg급인지 200kg급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림매스업이 되려면 지방을 잃는 것보다 근육을 더 많이 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님이 70kg든 100kg든 200kg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방 양이 중요한 거고 지방이 줄어드는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가라로 림매스업을 할 수는 있겠죠. 님이 118kg 나갔었잖아요. 일부러 살을 존나 천천히 빼는 거야. 진짜 이만큼씩 일주일에 체지방을 50g씩만 빼는 거야. 이러면 림매스업이 되긴 하죠.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건 가라잖아. 사실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100kg대에 림매스업이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체지방이 적은 100kg대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체지방이 많은 100kg대 사람이면 림매스업이 안 되겠죠. 보통 림매스업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가능합니다. 저도 했었고 저도 19세 때 성공했었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트레이너
어린이날 때 저도 뭣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운동할 때인데 운동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때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운동 열정이 굉장해가지고 같이 운동 파트너하고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나이가 그런데도 키도 한 182 정도 됐었고 근데 그 친구가 체지방이 원래 안 많아서 살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래부터 체지방이 없으니까 근데 체지방이 전혀 늘지 않고 체중이 쭉쭉쭉쭉 올라갔죠. 몸도 쭉쭉쭉쭉 커지고 힘도 세지고 이런 식으로 36살 191 인생 최고점 135 찍고 2년 동안 27kg 날리고 골격근 2, 3 정도 살 빼기 빡셈 고관절 쿠쿠다스 3대 운동 여자 중량으로 살 사람 무리해서 증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머신이나 다른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당연히 무리해서 하면 되죠. 몸이 이 될 겁니다. 다이어트하는 여자친구가 치팅이랍시고 치킨 이팅을 조지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습니다. 치팅이 정말 필요한가요? 로딩의 개념인가요? 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라고 원래 치팅밀 개념은 뭐냐면 저도 이제 잔잔바리로 대회를 나가봤잖아요. 그러면 육포 같은 상태인 거죠. 대회 준비할 정도로 가혹한 식단을 하고 있고 운동량, 운동 강도,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몸이 쥐어짜져 있어요. 꽉 짜져 있는 거예요. 그 쥐어짜고 나서도 남아있는 근육인 거야. 그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이에요.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몸이 조각되듯이 탁탁탁탁탁 조각되듯이 몸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기름칠, 탄수화물칠, 물칠 이런 걸 쫙 뿌리면은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육이 부앙 커져요. 저도 치팅 데이를 당연히 했었고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져요. 과장 좀 보태면 밥 먹으면서도 약간 커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라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좀 부어있고요. 얼굴도 살짝 부어있고 운동하러 가면 운동이 존나 잘 돼요. 벤치 한 세트 하고 나면 가슴 터질라 그러고 턱걸이 한 번 하고 내려오면 등이 막 펌핑돼서 터질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치팅 데이가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몸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치팅데이를 하는 사람들의 퀄이 떨어졌잖아요. 급이 내려갔잖아. 옛날에는 헬창들, 헬스 매니아들, 헬스 5년 10년 이상 한 사람들, 대회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팅데이를 했기 때문에 치팅데이의 퀄리티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치팅을 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님 여친이 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나 치팅데이를 이제 알아버려. 알면 안 되는 사람도 알아. 동네 헬스장 다니는 사람은 치팅데이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 그리고 나한테 면죄부를 주고 싶으니까 치팅데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치팅데이가 필요할 정도로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로 가혹하게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치팅데이는 괜찮거든?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팅데이를 전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근데 님이 여자친구한테 가서 치팅데이 너 그거 필요 없다. 흑자가 너 개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고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가 점점 체격이 커지고 있다고 이러다 저보다 더 덩치가 커질 것 같다고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운동을 하는 여친, 식단 조절을 하는 여친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굉장히 축복받은 건데 그런 여친이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 한다고 꼴배기 싫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여친을 두고 치팅데이를 과하게 한다고 불평하면 그것이 금수와 다를 게 뭐지? 맞습니다. 마치 전문직 남편한테 가사를 덜 도와준다고 징징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월급을 7,800 벌어오는 남편 남친한테 설거지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걸로 불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화나는 이유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대놓고 하는 거보다 은근슬쩍 하는 걸 더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스파크 모먼트라는 채널에서 소개된 쇼츠고요. 미모의 작가분이셔요. 실제로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외모 평가한 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되게 미인이셔요. 이분이 사고방식 과 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잠깐 들어보실게요. 제가 첫 책을 쓸 때 저희 편집자님이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냈어요. 작가님, 다음에는 한글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작업하기가 편해서요.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글 문서 말고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고를 썼었거든요. 근데 아직 출판사는 한글 문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문장을 상대방, 즉 제가 얻을 수 있는 걸 말하면 돼요. 예를 들면 작가님 다음에는 한글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작가님의 책이 더 빠르게 나와서 독자들을 만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왜 이거 하고 싶은지, 이거라면 내가 얼마나 잘 될 것 같은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요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제가 나르 공부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런 거에 좀 예민한데, 나르시시스트들이 숨 쉬듯이 하는 게 뭐냐면, 저 오늘도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현재 탄수화물 조절 기간이에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어요. 제 와이프가 다이어트하고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피자 먹고 싶은데 이제 썬구가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피자 못 먹겠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와이프가 오빠 나 때문에 안 먹지 말고 그냥 오빠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도 못 먹는데 나도 그냥 안 먹을게 라고 말하고 와이프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나르시 과법이라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피해를 입지 않거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건데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피자 그렇게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상대가 피자를 못 먹는 걸 알아 내가. 그러면 피자 먹고 싶다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가 나 피자 못 먹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피자 안 먹어 줄게.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계 주도권을 형성해 가거든요. 이게 나르식 화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화법을 존나 싫어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도, 원고를 주실 때 한글 파일로 주시면 제가 작업하기가 더 편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라고 느끼신 거잖아요, 저분은. 근데 저는 그게 좋고요. 만약에 반대로 편집자분이 작가님 다음에 원고 주실 때는 한글 파일로 주시면 작가님의 글이 독자들에게 더 빨리 찾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속으로 이 년이 한글로 작업하는 게 지가 편해서 한글 파일로 달라고 하는 거면서 독자 탓을 하네 이 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저 작가님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 댓글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주라고 했다는 것에 첫 책을 발간하는 작가가 긁힌 거 맞지 이러면서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이 친구도 아마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말하면 안 꼴받아. 근데 치팅데이라서 먹는 거야 라고 하니까 꼴받는 거야. 뭔지 알죠?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남자들 중에 좀 많죠. 여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만약에 운동 열심히 하고 오빠 나 오늘 진짜 못 참겠어, 나 그냥 피자 조질래 이러면 남자친구도 오케이 하이파이브 이러면서 이제 가서 먹는데, 오빠 오늘 피자나 먹을까? 너 다이어트하고 있지 않아? 오빠 치팅데이 몰라? 알지, 내가 헬창인데. 오빠 헬창이라는 사람이 치팅데이를 모르면 어떡해. 원래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몸에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면 살을 빼려고 해. 그래서 계속 안 먹으면은 살이 더 안 빠져. 그래서 칼로리 한 번씩 넣어줘야 돼. 그게 치팅데이야 오빠. 이러면 더 꼴 받는 거지. 뭔지 알지? 그냥 좀 귀엽게 봐달라고. 저거 화법에서 권장하는 건데, 상대가 이득을 보는 걸 짚어주고 내가 이득 보는 걸 줄여서 말하는 거지. 저런 화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저기 분양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다니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설명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계열 분들은 저런 화법을 기본적으로 다 장착하고 계시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해준대. 내가 분양 사무실에 가서 어떤 아파트를 계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고객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설명 자기가 해준다고 앉으래.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안 되는 건데 해드린다고 자기가 뭘 자꾸 해준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의도 같은 거를 굉장히 잘 긁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발 아파트를 내가 사지 지가 사나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인간이라서, 좀 삐뚤어진 인간이라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그런 화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놓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걸 제가 님한테 팔면 존나 이득입니다. 그래서 제 이득의 일정 부분을 양보해서 그걸 님한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말로 저 이거 팔면 한 2,000 떨어지는데요, 한 500은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고, 저는 반대로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해드리는 건데 지금 계약하시면 저희가 인덕션을 공짜로 넣어드릴게요, 이거 제 사비로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그런 거 있잖아, 베란다 확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요즘엔 전자제품을 많이 넣어주더라고, 아파트에도. 나도 몰랐지. 근데 이게 세일즈의 좀 기본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걸 싫어하겠죠. 휴대폰도 그렇고 PT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나도 거저 주는 거예요 하면 더 의심함. 그렇죠. 거저 왜 주냐고. 거저서 자기 친구 친척들 다 주겠지. 다 서로 알면서 WWE 하는 거임. 그렇죠. 그래서 저게 과연 현명한 화법인가?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저런 거 안 봐도 회사 다닐 때 업무에 필요한 화법은 그 회사에서 뭐 알아서 훈련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일상생활하는 실제 지인들하고는 저런 화법을 쓰면 안 좋으니까.
오빠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오빠는 더 착한 나랑 데이트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제 아내도 완전 그런 인간이라, 제 아내는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디를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내가 하나만 얘기했어. 사도 되는데 많이 사지 마라.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 살 때보다 3개, 3개 살 때보다 10개 타면 훨씬 이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무조건 처음엔 1개만 사라 신신당부를 했고요. 와이프는 10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사라고 했는데 왜 10개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치만 10개 사면은 30% 할인인걸 이러면서 이제 왔죠. 어쩔 수가 없어. 자, 계속 해보죠. 이제 약간 코미디를 좀 섞어서 할게요. 약간 유머를 섞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 구독자 비율이 진짜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예전에는 운동 질답하면은 질문이 정말 쉴 새 없이 올라왔는데 질문 자체도 줄어들고 운동 관련 콘텐츠 하면 시청자도 줄어들어요. 흑주간 같은 거 하면 더 많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헬스 채널에서 헬스하는 재밌는 아저씨 채널로 바뀐 지 사실 한참 돼서 헬스하는 그것까지 없어지진 않게 한 번씩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26, 헬스 시작하고 골격근 40, 178, 몸무게 고무줄 놀이 7, 8에서 9, 4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4번 왔다 갔다. 무한 굴레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그만 먹으면 되는 걸 알지만 하루에 2500kcal만 먹어도 몸무게 한 80kg 기준 1kg씩 쪄집니다. 영원히 식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주변에 저 같은 체질 있나요? 너도 답답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너무 여자처럼 얘기한다. 아, 제가 이제 여기서 긁히는 게 뭐냐면 마치 얘는 자기만 평생 식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평생 식단을 해요. 너는 하루에 2500kcal만 먹어도 살이 찐다. 평생 동안 식단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마치 너가 남들은 안 하는 일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원래 다 모든 인간은 뒤질 때까지 식단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계속 못 먹어요. 안 건강해지니까. 마크 쩌커버크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어요. 안 건강해지니까. 워렌 버핏 아저씨는 하루에 햄버거 하나랑 콜라 하나는 드신다고 하지만 그분도 하루에 콜라 5캔, 10캔 먹고 싶어도 그렇게 안 먹어요. 그랬으면 이미 돌아가셨겠죠. 모든 사람은 원래 참고 사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옛날에 이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한번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10년 이상 전에는. 그래서 헬스장에 와서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운동을 좀 해봐. 그러면 놀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쌤, 그러면 나중에 제가 48kg가 돼도 먹고 싶은 거 계속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55에서 48kg까지 빼고 나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못 먹어요? 계속 먹으면 다시 55kg 되겠지. 에? 아니 그러면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 와. 아니 연예인들은 그럼 왜 조절을 하겠어? 걔들은 연예인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는 줄 아나 봐.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 자 봐봐, 내가 너보다 열심히 운동해? 안 해? 열심히 운동하시겠죠. 내가 너보다 훨씬 괴롭게 운동해? 안 해? 괴롭게 하시겠죠. 내가 너보다 식단 더 빠듯하게 해? 안 해? 빠듯하게 하시겠죠. 내가 너보다 몸이 좋아 안 좋아? 좋죠. 내가 몸이 좋은데 왜 그럴까? 트레이너니까요. 운동을 잘해질수록 더 괴롭게 운동해. 몸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빡세게 운동하고 남들보다 훨씬 괴로운 고통을 많이 참아야 돼. 왜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니까. 근데 뭐 대신 그런 건 있겠지. 운동을 되게 잘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거 됐다,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라고 내려놓으면 남들보다 훨씬 조금만 운동하면서 효율적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싶다면, 계속해서 나의 프라임 타임을 유지하고 싶다면, 계속 전성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꾸준히 쉬지 않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골격근이 40인데 2500kcal만 먹어도 1kg씩 살이 찐다. 기초 대사량이 얼마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건 과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2500kcal 먹고 살이 찌냐 마냐가 아니고 1kg씩 찐다가 체중계의 숫자가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의 수분 보유량에 따라서. 그래서 하루에도 2, 3kg씩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체중이니까, 그냥 본인이 체중에 예민하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만 먹어도 하루에 1kg씩 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2500kcal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단백질은 4kcal잖아요. 지방이 9kcal고. 자, 그럼 단백질 기준으로 볼게요. 2500kcal가 되려면 46에 24, 단백질 600g을 먹으면은 2500kcal가 되잖아요. 단백질 600g을 먹었는데 어떻게 1kg가 쪄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겠죠. 탄수화물을 600g을 먹으면 2500kcal 정도 되잖아요. 그럼 600g 먹었는데 어떻게 1kg가 찌냐고요. 내가 먹은 걸 100% 내 몸에 쌓는 초극강 슈퍼 울트라 효율을 가진 사람이라도 600g 먹고 1kg 찌는 건 불가능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500kcal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루에 1kg씩 찌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600g 먹었는데 어떻게 1kg가 찌냐고. 고기 한 근 먹으면 2500kcal가 넘겠죠. 그러면 아니지. 고기 한 근 600g이지. 돼지고기 100g에 236kcal예요. 대충 단백질이 20 안 들어있을 거고. 왜냐하면 돼지고기도 한 7-80%는 물일 거란 말이야. 수분. 그러면 600g 먹어봤자 한 1400-1500kcal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만 먹으면 살이 덜 찌는 게 실제로 고기로 내 하루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먹고 밥 볶아주는 거 먹고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냉면 먹고 막 이러니까 칼로리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지. 진짜 고기만 먹으면 600g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살이 안 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고기를 1kg쯤 먹어야지 2500kcal쯤 나와요. 근데 고기 하루에 1kg 먹기 어려워요. 윤성빈이 옛날에 닭가슴살 하루에 1kg씩 먹었다고 하잖아. 자기 전성기 때 선수할 때. 근데 힘들었다고 하잖아. 일반 사람은 더 힘들지. 술도 먹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형 어제 벤치 70kg 8회 했는데 이 정도면 1kg 1RM 몇 정도 들 수 있어. 그 표 나와 있잖아. 1RM 표. 여기 나와 있잖아. 네이버 가서 치면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어? 몇 개 했다고? 70kg로 8개 했다고? 여기 있네. 72kg로 8개 하면 1RM이 90이야. 네가 찾아봐라. 이런 거는 좀 빡센 운동 2달 만에 골격근 1.2, 체지 -5, 체지방률 20에서 15 성공했습니다. 잘했어. 여기 고생했다. 야, 너 33개월이나 됐어? 존나 오래됐네. 자기가 해보면 되는 거 아님? 당연히 그런데. 그리고 1RM 표상 네가 지금 1RM이 90이라고 해도 뭐 대충 한 88 정도 나오겠죠? 못 들면 못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 들 때 자세랑 1개 들 때 자세랑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세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긴장해서. 그럼 못 드는 거죠 뭐. 아니 근데 흑자는 왜 살을 못 빼냐. 님도 책 읽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책 안 읽으시잖아요. 님도 연봉 올리는 법 알지만 안 올리시잖아요. 투잡 뛰는 법 알지만 안 뛰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살을 빼는 방법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죠. 형 배달하려고 오토바이 샀다가 배달은 끊었는데 오토바이를 못 끊어서 이소 학원 등록했어. 안전하게 조심히 타자. YMKM 호르몬 1 미만 갑상선 고장나서 그렇대요. 갱년기 사전 체험이라 치고 파이팅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약 먹으면 다 치료되더라. 주멘디아스 택배 일하고 있고 하루 2만 보 계단 100층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181에 90 체지방 21 골격근 41 축구를 좋아해서 하루에 스쿼트 런지 팔굽 100개 3km 런닝 축구 기본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헬스장 다녀볼까 하는데 말씀하신 상체는 보빌식 하체는 팔입식으로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운정 중에 졸음 쉼터에서 쓴 거라 구구절절 죄송해요. 비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제가 20대 후반에 좀 진지하게 만나던 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그때 헬스가 좀 싫어졌어요. 여태까지 헬스 때문에 숨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존나 싸가지 없게도 지금 내가 헬스만 계속하고 있는 게 과연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물음표가 떠버렸고, 그래서 헬스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체험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헬스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친분이 있는 애들하고 이런저런 거 막 하러 다녔어요. 놀러도 다녀보고 밖에도 막 다녀보고, 그 당시에는 캐리비안 베이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런 데도 막 다녀보고 이런저런 걸 막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빠지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뭐 이런저런 거 해보고 술도 한 번씩 먹어보고 뭐 다 해봐도 재미가 없어. 애초에 그냥 유흥문화하고 저의 성향은 아예 맞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술 먹는 게 싫어. 그러니까 뭐 엄청 미녀하고 술 먹으라고 한다면 나도 먹겠죠. 근데 내 조건상 엄청 미녀하고 술을 못 먹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애매한 애들이랑 먹을 거 아니야. 안 먹고 싶어. 솔직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놀러도 다녀보고 밤에 술 마시러도 다녀보고 했는데 재미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이제
자전거, 크로스핏, 농구, 등산 요 4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하지만 그때도 헬스 트레이너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을 유지해야 돼. 근데 나는 그때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었고 크로스핏은 뭐 잘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었고 농구를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 30살 전후로 해서. 그래서 농구도 처음 시작했는데 뭐 나름 재능이 있었던 듯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부족해도 이제 피지컬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헬스 트레이너니까 어쨌든 몸이 좋아 보여야 돼. 하지만 나는 자전거하고 농구를 더 잘하고 싶어. 이래서 선택했던 방법이 상체는 바디빌딩식 훈련을 더 많이 하고 하체는 기능성 훈련 위주로 했죠. 기능성 훈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파워리프팅도 있지만 크로스핏식 훈련도 있고 체력 훈련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아주 많은 반복수 혹은 아주 적은 반복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죠. 보통 예전에는 헬스를 할 때 하체하는 날이면 스쿼트를 무게를 점점 올려가면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한 5세트 정도 때리고 레그 후레스 가가지고 고중량으로 레그 프레스 한 4세트 하고 레그 익스텐션 차주고 레그 컬 해주고 런지 마무리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반복 횟수가 주로 10에서 15회 사이 정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힘이 센 거, 하나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RM 이하로 5개 이하로 할 수 있는 중량. 저는 이제 더블을 좀 많이 했어요. 2번 들 수 있는 중량 훈련을 좀 많이 했었고 더블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스쿼트를 하면 무게를 지고 밑에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 정지를 해요. 저는 이제 ATG 스쿼트를 즐겼고 완전히 쪼그려 앉는 거. 완전히 쪼그려 앉아서 살짝 정지해요. 거기서 반동 없이. 그것도 사실 데드 리프트라고 볼 수 있죠. 데드 웨이트 상태에서 관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고 두 번째 횟수할 때는 앉았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요. 팡 튕겨서 일어나요. 그래서 2번밖에 안 하지만 하나는 정지 훈련인 거고 하나는 이제 반동 훈련인 거죠. 그런 식으로 힘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때 스쿼트가 근데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제가 원래는 스쿼트를 이렇게 10개씩 하고 뭐 이럴 때는 120에서 140 정도가 이제 주력 훈련 중량이었는데 물론 뭐 1RM 하면 더 많이 들었겠지만 아예 하질 않았고 근데 그때 더블 훈련 같은 거 많이 하면서는 이제 준비 운동 없이 160 하라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쿼트이 되게 늘었었어요. 많이. 완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30개 아니면은 특정 시간 안에 100개 데드리프트 하기 뭐 그런 거 많이 해서 그건 했으면 안 돼요. 솔직히. 그건 이제 허리를 좀 상하게 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파워 훈련, 근력 훈련, 근지구력 훈련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런지 같은 훈련을 좀 많이 했죠. 농구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우리가 두 발을 동시에 힘을 쓰는 경우보다 한쪽 발 위주로 힘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쪽 발이 힘을 쓸 때 다른 발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이렇게 뛰지 캥거루 새끼처럼 이렇게 뛰진 않잖아. 그래서 런지 훈련 같은 거 많이 하고 계단 타기 같은 거 많이 하고 했었죠. 그때 역도 훈련도 독학이지만 많이 했었고 상체도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나 풀업 같은 거는 기능성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바디빌딩식 비중을 높여가지고 특히 이제 어깨 훈련, 사레레, 후레레, 암레레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어깨뽕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팔 근육도 보디빌딩식으로 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제 나름대로 자전거도 열심히 탔었고 그 구미가 우리나라 자전거의 정중앙 허브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보험이 최초로 된 곳도 구미고요. 구미 시민이면 자전거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서 자동적으로 아예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었어요. 의료 보험 같이. 그거 이제 좀 하다가 사람 너무 많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시 지원금이 소모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구미에서 시작됐었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도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탈 때 반드시 구미를 거쳐가야 되고 구미를 기준으로 해서 거미줄 같이 다른 지방들을 갈 수 있게 돼서 그 당시에 구미에서 이명박 욕 존나 많이 했었거든요. 좀 아이러니 하실 텐데 경상도니까 친 이명박이잖아요. 어른들은 이명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쥐새끼라면서 많이 싫어했거든요. 그 추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 전용 체육관을 했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명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명박이 아저씨가 만든 자전거길을 그 누구보다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격이 뭐 하나 받아 먹으면은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이 새끼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근데 내가 걔한테 뭐 하나 받아 먹었어. 이러면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제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명박이 아저씨가 만들어준 자전거 도로 참 맛있게 많이 탔죠.
그래서 그때 자전거도 나름 열심히 타서 평지는 뭐 제법 잘 탔고요. 진지하게 동호회 활동하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타치로 탔다고 생각하고 오르막길이 좀 문제였죠.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때 아마 80kg 중반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초중반 82, 84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오르막길이 힘든 거야. 일단 펌핑이 잘 되는 몸이다 보니까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허벅지가 펌핑이 오고 펌핑이 오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다리가 이제 젖산이 생기고 젖산이 생기면 다리의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펌핑이 잘 되는 몸이 헬스 보디빌딩에서는 굉장히 좋은 몸이고 재능이지만 다른 스포츠에서는 쓰레기 몸인 거예요. 자전거 선수인데 젖산이 잘 생기고 펌핑이 잘 돼. 쓰레기 몸인 거예요. 물론 경류는 그래도 되긴 합니다. 뚜르드 프랑스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로드바이크 선수인데 허벅지 펌핑이 잘 돼. 쓰레기예요. 농구 선수인데 농구공 좀 튀기면 3두에 펌핑 와. 쓰레기입니다. 그럼 축감이 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스 보디빌딩하고 다른 스포츠는 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나 농구 같은 걸 좋아할 때 헬스 보디빌딩식 훈련의 비중을 급격히 줄인 거예요. 운동 자체가 달라. 헬스에서 좋다고 하는 게 다른 운동에서 안 좋을 때가 많아.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거는 자전거를 처음에 잔잔바리로 좀 타보다가 재밌는 거예요. 그때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울분이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달리고 무거운 걸 막 들고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거기에다가 표출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아무튼 그래서 친구가 그때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 요즘에 안 탄다고 잠깐 타보라고 해서 한 1, 2주 정도 빌려서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클릿이 달려있는 자전거였는데 클릿 없이 그냥 운동화로 신고 탔는데 재밌는 거야. 강변에서 자전거 도로 타는데 그래서 그때 돈이 많이 없었는데도 200만 원 초반 하는 카본 자전거를 사서 거기서 이제 사면 기본적으로 잔잔바리 피팅을 해주잖아요. 피팅을 해주는데 그 자전거 샵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아 이거 자전거 잘 탈 몸이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긁혀 있었어. 왜냐면 그때는 제가 제 몸이나 신체 능력에 자부심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너무 큰 거야. 몸이 가로로 크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자전거는 바람 저항 싸움이거든요. 막말로 어깨가 넓은 저하고 어조비하고 효율이 30% 이상 차이 날 거예요. 더 많이 차이 날지도 몰라요. 똑같은 힘을 써도 시속 30 달릴 수 있으면 저는 25밖에 못 달리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건데 그 당시엔 제가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약간 긁혔어. 그러다 이제 피팅을 할 때 자전거 페달링을 시키거든요. 페달링을 이렇게 막 시키는데 내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 이거 자전거를 잘 탈 몸은 아닌데 또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 워딩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로. 그게 이제 허벅지 펌핑 오는 걸 보고 얘기한 거겠죠. 펌핑이 오면 안 좋으니까 로드바이크는. 근데 그땐 잘 몰랐지.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제 체육관 근처에 주변에서 유명한 어필 구간이 있었어요. 서울이면은 남산 어필 아시죠? 전 거기 안 타보긴 했지만 남산 입구 어디부터 정상 어디까지 몇 분 안에 올라갈 수 있냐로 이 사람 어필 능력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게 이제 구미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칠곡인데 그냥 구미라고 불렀어요. 거기가 어디 당산나무부터 그 어디 위에 있는 편의점까지 구간인데 거기를 몇 분 만에 올라가냐인데 일단 가기 전에 샵 사장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들은 거야. 거기를 30분 안에 타면은 잘 타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가서 타고 거의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계속 쉬니까 한티제 말고 거의 1시간 걸렸어요. 1시간은 안 걸렸는데 한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쉬고 그러니까 헬스 하듯이 하는 거야. 막 힘쓰고 쉬어, 막 힘쓰고 쉬어, 막 힘쓰고 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를 하니까 거의 1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야. 발 패 죽인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한 서너 번째 탈 때 처음으로 발 한 번도 안 짚고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제가 거기를 매일 탔어요. 하루에 2번 탄 적도 있고 그 어필을 매일매일 타니까 꽤 금방 늘죠. 그런 건 또 근질이 빨리 바뀝니다. 젊을 때는. 그래서 체력도 심폐도 빨리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30분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27분 28분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 매일매일 타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샵에 가가지고 자전거 오일이랑 이런 거 좀 사는 척 하면서 샵 사장님한테 아 근데 사장님 그 오르막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 몇 분 걸리세요 사장님은? 이러니까 저 거기 요즘 잘 안 타긴 하는데 뭐 한창 탈 때 17분? 라는 거야. 그 말 듣고 포기.
어떤 느낌이냐면 스쿼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100을 뚫은 거야. 막 자랑스럽지. 스쿼트 100 뚫으면 자랑스럽잖아. 이러고 이제 박재훈한테 가가지고 스쿼트 몇 줌 드세요? 그러면 뭐 대충 150쯤 든다고 말하면 아 내가 몇 달쯤 더 노력하면 저 정도 들겠지. 이런 느낌으로 간 거지. 갔는데 이제 박재훈이 갑자기 저 한 320 이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지요. 근데 그 사장님이 동호인 대회를 계속 출전하는 아마추어인데 이제 약간 세미 프로 느낌인 되게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거의 제일 잘 타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2배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오르막에 대한 꿈을 접고 그때 제가 얼마나 나댔냐면 자전거 처음 시작하고 한 3개월 동안 얼마나 나댔냐면 어필 스프린트라고 카톡 인사말에다가 써놨었어요. 요런 게 나르 성향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만 하면 남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나르 성향이라 사실 나르 성향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때 겁쟁이 페달 푸사해놓고 어필 스프린트라고 밑에 써놓고 내가 어필을 존나 빨리 올라가 버릴 거야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를 하고 다녔는데 사장님이 17분 뭐 이런 거 얘기하길래 접어 이러고 접은 다음에 이제 평지로 갔어요. 거기 칠곡보라고 구미보에서 칠곡보까지 탄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를 왔다리 갔다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칠곡보에서 달성보까지 대구 있는 쪽까지 이제 타고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길바닥에 나갔어. 너무 빠른 거야 내가.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면은 라라라라라라 난 좋아 네가 좋아 이런 느낌으로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잖아. 근데 나는 처음 자전거를 시작한 날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시작했어. 첫날 자전거 사자마자 그날 시작한 사람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초반 2-3달 동안 얼마나 실력이 늘었겠냐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실력이 빨리 늘었겠죠 초반에. 그냥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길바닥에 나가니까 애지간한 사람보다 당연히 내가 더 빠르죠. 그래서 그때 오르막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가서 오늘 몇 명 땄다 내 주변의 헬창들이 어디 클럽 가가지고 오늘 홈런 쳤다 이러고 이제 놀고 있을 때 저는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나가서 오늘 16명 땀, 오늘 23명 땀 이 하고 다닌 거예요. 나가가지고 일단 처음에 약간 힘을 빼고 이제 살살 이렇게 타다가 약간 거슬리는 존재가 나타나. 얘 좀 거슬리는데 이런 느낌? 나를 이렇게 제치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거슬리는 느낌이 딱 나. 그러면 뒤에 너무 가까이 말고 적당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실력을 좀 봐요. 이 정도야? 보여줄게 이러고 이제 바다다다 하고 달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면 어서이 이러면서 이제 하루에 뭐 10 몇 명 따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원조 자란이었노. 남녀 가리지 않고 따뜻했겠네. 여자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냥 나한테 성가신 존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살이 같은 거 만한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막 수십 수백 마리 이렇게 떼거지로 있는데 느리게 가면 걔들이 계속 쫓아오거든요. 걔들이 비행 능력이 좋지 않아. 그래서 빨리 가면 못 쫓아와. 나한테 여자 라이더는 거의 그런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자 애새끼들 중년 이상 아저씨들 보이지도 않아. 그냥 젊은 남자 무조건 나의 경쟁 대상 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면 실력 잘 늘면 실력이 엄청 늘죠. 그래서 제가 평속 35까지 엄청 빨리 올라갔어요. 보통 평속 35 하기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어필 거기도 25분 끊게 되고 평속도 35 나가고 그래서 얼추 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벽을 한번 느끼게 됐죠. 벽이 뭐 여러 벽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났던 게 달성보를 갔어요. 달성보에서 이제 또 사람들 따고 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딴 게 다 수진이더라고. 이제 혜정이를 한 명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저기 자전거 오기라는 건가? 이러고 이제 그 사람 뒤에 슬쩍 붙어가지고 실력 좀 볼까 하는데 잘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타는데? 근데 그 사람도 뒤에 내가 느껴졌나 봐. 그래서 페이스를 좀 올리더라고. 쫓아가기가 버겁더라고. 그래서 내가 존나 이악 물고 쫓아갔어요. 그러다 이제 쉬는 스팟이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가 쉬더라고. 뭐 이상한 거 젤리 같은 거 처먹으면서. 그래서 나도 옆에서 이제 물 먹으면서 좀 쉬다가 나보다 잘 탄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따라는 가보자.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이제 따라 타는데 그 아저씨가 방금 전에 탔던 게 몸풀기였더라고. 이 새끼가 쏘기 시작하는데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 아저씨는 평속이 30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벽 한번 느끼고 내가 그렇게 잘 타는 게 아니구나. 나 정도는 널렸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이제 나만의 라이딩을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됐죠. 대충 한 5-6개월 타고 나서 나만의 라이딩이 시작됐죠. 그래서 저만의 코스를 만들어서 오르막 코스 한 30분 걸리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시작하고 한티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구미 칠곡 쪽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유명한 길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한티제까지 갔다 오면 너무 오래 걸려요. 2시간도 넘게 걸려서 한티제로 가지 않고 이렇게 꺾는 길을 찾아서 거기 이렇게 꺾어가지고 올 때는 칠곡보에서 구미보 쪽으로 오는 직선길 쪽으로 해가지고 오르막으로 시작해서 내리막으로 재미 좀 보고 자유 좀 느끼고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 그래도 하루에 한 5명 정도 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저만의 뚜루두 칠곡 코스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탔었죠. 그때 참 재밌게 탔어요. 일단 처음에 오르막길이 참 힘들어요. 30분 넘게 계속 오르막길만 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오르막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상이 나오잖아요. 내리막이 나오잖아. 그 내리막길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저도 한 60-70km로 내려왔어요. 빠르게 내려오고 완전히 내리막은 커브도 좀 많고 그리고 시속 60이 넘어가면 많이 무섭거든요. 자전거가 브레이크 계속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속도가 계속 붙어. 난 또 몸이 무거우니까. 거기가 제일 재밌진 않고 약 내리막이 있는데 여기는 때려 밟으면은 평속이 40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약 내리막이니까 거기가 이제 약간 자유를 느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코스를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그 정도 속도가 무섭지 않고 기분 좋은 딱 그 정도 속도였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칠곡보 쪽에 와서 거기서 음료수 하나 뽑아 먹고 집까지 자전거 도로로 올 때 사람들도 좀 따고 이런 느낌으로. 심리 쪽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공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두 손 놓고 탈 수 있죠, 당연히. 두 손 놓고 타는 건 쉽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농구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체력이 좋았어요. 몸무게가 82에서 84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보통 3번 많이 받고 처음엔 잘 못하니까 4번 보고 4번 하기엔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땐 키가 180 살짝 넘었어요. 180점 몇이었는데 180 정도면은 4번 보기 너무 작거든요. 사실 좀 급 높은 데 가면은 1, 2번이 다 180 넘어버리니까 보통 185 정도 돼야 슈팅 가드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저는 급 높은 데에서는 하진 않았고 급 낮은 데에서 했는데 초보자였고 하니까 처음에는 4번 보다가 이제 실력이 좀 생겨서 3번으로 바꿨고 또 수비를 좀 잘했죠 저는. 그래서 항상 수비 열심히 하고 속공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고 백코트 할 때 제일 먼저 복귀하고 이런 걸 많이 했죠. 리바운드 많이 잡고. 그래서 저는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상대로 만나면 존나 싫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축구 못하고 힘센 동네 박지성 같은 느낌. 잘 뛰어다니고 힘세고 공 잘 뺏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축구는 못해.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메이킹 능력 없는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느낌. 스크린도 많이 쓰고 리바운드 열심히 하고 박스아웃 존나 하고 박스아웃 할 때도 그냥 나는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했어요. 리바운드 딸 때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난 훈련이다 운동하러 왔다 이런 느낌으로 했죠.